네, 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제57회 기출문제의 이론문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과장님, 지난 연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신입 직원이 기부금으로 입력한 오류가 결산 과정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수정 전 결산상에는 무엇이 되었겠군? 수정하도록 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지금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면 여기 10만 원이 접대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격리 직원이 이것을 기부금으로,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접대비는 판매관리비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판매 관리비가 비용이 적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판매 관리비를 영업의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과대, 이런 결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빈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정 전 결산서 상에는 영업이익이 10만원 과대하게 되었겠구나, 이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대화에서 네모에 들어갈 말은 그래? 그렇다면 수정 전의 결산서 상에는 영업이익이 10만원 과대하게 되었겠구나.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접대비로 하든 기부금으로 하든 10만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해도 당기순이익은 같은 거고요. 비용, 두 개 다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하느냐 판매관리비로 하느냐, 이것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판매관리비에는 영향이 있죠. 네. 접대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된다. 1번이 답이라는 거죠.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무형자산, 무엇이 무형자산인지 내용을 보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합병 시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죠?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어요. 이거는 판매관리비입니다.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을 지출했어요. 소모품비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죠. 그러니까. 다음에 4번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요 세 개는 비용이에요. 자산이 아니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비용.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3년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요? 이랬습니다.
이 정부보조금 관련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기계는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취득원가는 300만 원에 취득했고 정부보조금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상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 취득원가 3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5년씩 5년으로. 그럼 1년에 5, 6, 30 60만 원에서 정부 보조금도 5년으로 상각을 하죠?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이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은 이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이에요, 답은.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우선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요.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취득원가 300만 원 나누기 5. 이게 1년에 60만 원.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일단 처음에 발생한 감가상각비예요. 그런데 정부보조금 상각 회계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정부보조금도 5년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감가상각비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차변에 가는 감가상각비, 2번은 대변에 가는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3번 문제가 요 50만 원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산 시 감가상각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연간 감가 상각비는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 3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해서 1년에 60만 원입니다. 이걸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정부보조금 상가액도 계산을 해놔야 돼요. 정부보조금이 전부 50만 원인데 이것도 5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니까 1년에 10만 원씩 상각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차변에 감가 상각비 60만 원, 대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 60만 원. 이 기계 장치가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은 그냥 이 분계 하나로 끝나는 거죠. 정부 보조금 없었다면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60만 원. 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상각 분계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밑에 정부 보조금 10만 원. 아까 1년에 10만 원씩 상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감가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23년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게 지금 결산 때 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자,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여기서 60만 원 여기서 발생했어요.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했어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비용이 취소됐죠. 그래서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네,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이거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여기에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하고 뭐 숫자까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기말에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줄 분계는 정부 보조금 없다고 생각하고 분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분계는 정부 보조금을 상각하는 분계를 하면 된다 이거. 네. 정부 보조금을 상각할 때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차변에 놓으면 상각이 돼요. 여러분 자산의 차감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게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감 계정을 줄여주는 걸 상각이라고 그러죠. 상각을 하려면 어디 해야 돼? 차변에다 해야 그게 줄어들죠. 차변에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비용에서 취소시킨다.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손익에 반영돼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50만 원. 이것이 우리 회사의 손익에 반영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왜 빼주느냐? 그 중에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50만 원이다. 네. 3번 문제.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가끔씩 나왔을 때 이걸 잘 못 맞춘다는 거죠. 수험생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매월 나오면은요, 기출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니까, 기출문제 한 두세 번, 2, 3회 풀어본 사람도 이 문제를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하고 올 텐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 가끔 나오면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론에서 잘 공부했죠. 자, 1번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우리가 사채의 그 기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기초 장부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것만큼 장부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각을 하느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맞아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기 때문에 1번은 맞고,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차감하는 게 아니죠. 사채에서 차감하는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는 여러분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해요. 액면가로. 우리가 그 자본에서 자본금을 액면가로 항상 표시하듯이 사채도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근데 할증 발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야 되죠. 그래서 차감 계정이 아니라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건 뭘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 맞아요. 그래서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3, 4번 맞았는지 보세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잖아요. 유효이자율법으로. 그러면 유효이자율을 어디다 곱해요? 기초장부금액에다 곱하죠. 그러면 기초장부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각을 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장부금액이. 왜 그러느냐? 할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한 것은 차감 성격이라고 그랬죠.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줄어들어 있어요. 처음에. 근데 할인 발행을 상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상각해 주니까 차감한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면 장부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그 장부금액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예요. 4번. 사채에 대한 액면 이자 금액은 매년 일정하다. 맞습니다. 액면 이자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예요.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변하지 않습니다.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 이자라는 것은 매년 일정한 거예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근데 무슨 이자가 변해요? 회사에서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매년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은 장부 금액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변해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액면 금액에 맞춰지는 거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액면 금액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1, 3, 4가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2번에서 말입니다. 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채를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는 게 할증 발행인데 액면 금액에서 뺄 리가 없죠. 가산하죠, 가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상품. 이 57회 문제에서 3번과 4번 문제 까다로운 이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총 이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죠. 매출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0개 곱하기 4,000원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매출 원가를 구할 때 평균법으로 구하면 돼요. 총평균법으로. 그러면 매출 원가는 뭐냐? 매출 원가는 이 150개의 원가를 평균 단가를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여기서 4,000원은 판매 단가예요. 요거는 매가. 판매한 단가는 매출액. 판매한 단가를 곱한 것은 매출액이고 4,000원을 적용하지 말고 원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150개 곱하기 원가의 단가, 그것을 평균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법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의 평균 단가. 그러니까 기초의 금액 12월 5일 날 금액, 12월 15일 금액, 요 금액을 먼저 구해서 요 수량 100개 하면은 300개잖아요. 300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평균 단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2만 원. 여기는 14만 원. 그러면 3개의 금액을 더하면 36만 원. 금액이 합계 36만 원이라는 걸 구하신 다음에
요 100개, 100개, 100개 수량의 합계로 나눕니다. 자, 36만 원을 300개로 나누면 단가가 얼마 나올까요? 1200원. 1200원 나오겠죠. 예, 1200원. 그래서 평균법이라는 것은 평균 단가를 구한다 이거예요. 평균 단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 단가가 1200원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 1200원에다가 150개를 곱하기 하면 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00 곱하기 150개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18만 원 나왔어요. 이 18만 원과 매출액 150개 곱하기 4,000원씩 팔았어요. 하나에 60만 원이죠. 매출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60만 원 마이너스 18만 원이 이익인 거죠. 매출 총이익. 그러면 42만 원이다. 답이 2번이에요. 매출액 60만 원, 매출원가 18만 원. 이걸 구하는데 매출액 구하는 건 뭐 금방 구하죠. 여기다 4,000원 곱하면 되고 매출원가는 평균 단가를 구하시라 이거예요. 평균 단가. 평균 단가 구하는 방법은 기초 재고 그다음에 매입 시의 매입이 3번 있었다. 그럼 매입 3번, 2번 있었다. 그럼 매입 2번. 이거에 기초를 포함해서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금액의 합계에서 수량의 합계를 더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다. 네. 42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문제가 56회부터 60%로 늘었네요. 그 전에 55회인가요? 55회까지는 5개씩 나왔는데 56회부터 6개로 재무회계 문제를 더 늘렸습니다. 대신에 부가세 문제하고 소득세 문제가 줄어들었다. 어디에서 한 문제가 줄어들었다. 이러니. 자,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합계잔액상표의 일부이다. 23년 10월 1일에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표시되는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렇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하고 감가상각이 아니고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하고 모자라는 건 대손 상각비가 오는 거죠. 여러분 대손 처리 분계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대손을 반영하기 전에 말이죠. 대손을 반영하기 전에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만큼 있어요. 2만 원. 10만 원을 대손 처리하는데 2만 원이기 때문에 8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 분계를 차변에 그 분계가 오는 거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2만 원에 대손 상각비 8만 원. 3번. 6번은 쉬운 문제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8만 원, 대손 충당금 2만 원. 대변은 뭐가 와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대변 항목은. 대손 처리 분계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문제가 재무회계 문제로 나왔는데 조금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새로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3, 4번이 정부보조금하고 사채 관련 문제가 나왔다는 거. 요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광업권이 무형자산이죠.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요,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다. 여러분 배우셨죠? 무형자산은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대여,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2번.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아니죠.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없어졌는데 그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체상금? 네. 자, 무슨 지체상금인지 좀 금방 뭐 연결이 잘 안 되는데 4번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하여, 예, 현물 출자 과세입니다. 예, 현물 출자. 현물 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럼 이거 틀렸습니다. 현물 출자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출자했다 이거. 건물을 판매한 걸로 하고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물로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조세물납이라고 그러죠. 조세물납은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조세물납은 과세거래가 아니고 현물출자는 과세거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 2번, 4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러면 3번이 맞는 겁니다. 예, 3번이. 근데 여기서 지체상금은 무슨 지체상금에 지체상금을 받았다. 뭐 연체금, 지체보상금, 연체금 같은 거. 우리 교재에서요 지체상금이라고 정리를 안 했는데 연체이자라고 여러분 정리한 건 있어요. 할부이자는 과세를 하지만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이 아니다. 즉 과세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연체이자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체이자라고는 안 했어요. 지체상금이다. 그런데 여기 상이라는 게 무슨 상을 수여하는 그런 상 같지는 않고 뭘 지체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체보상금. 네, 여기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3번 옳은 것이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보겠습니다.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되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500cc 구입한 거 안 되죠.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죠. 네, 이 문제는 뭐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270만 원. 370만 원. 네, 2번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7번과 8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회계 씨의 23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김회계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는 얼마냐? 즉 인적공제를 물어본 거예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 인적공제를 물어본 겁니다. 자, 김회계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이고 부양가족 현황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본인 먼저 체크하시고 배우자, 소득 없는 배우자 체크하시고 소득이 없는 자녀 체크하시고 15세니까 나이 20세 이하에 해당되죠. 부친,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넘었죠.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이 없고 모친, 모친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자, 그러면 지금 체크한 사람 1, 2, 3, 4 4명이죠. 4 곱하기 15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기본공제 금액이고 추가 공제를 또 체크합니다. 추가 공제를 체크할 때는 1, 2, 3, 4 이 4명 중에서 추가 공제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본인에 대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배우자 없습니다. 자녀가 200. 그 다음에 모친 있습니다. 73세니까 경로우대 1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요 300만 원을 600에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 문제에서 이 9번 스타일 문제 꽤 자주 내는 문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즉 인적공제 합계액이 얼마냐, 자주 나오는 이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번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확정신고해야 돼요. 다음에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한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3번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공적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합니다. 다음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게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고 그냥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해야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57회 문제는요. 소득세 2문제, 부가세 2문제, 재무회계 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 이론 문제를 푸실 때는 뭐 판단하는데 답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빨리 지금 뭐 처음 만나는 그런 형식의 문제 이런 것은 파악하는데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봤던 문제 또 쉽게 느껴지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시간 부족 했을 때는 이론은 여러분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어요. 그러면 어렵다고 남겨놓은 문제는 그냥 마우스로 번호를 찍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행운을 바라볼 수가 있죠. 행운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